프랑스 리그왕의 최강팀인 파리 생제르맹은 FC 로리앙과의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상당히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로리앙은 2020-2021 시즌에는 16위를 했고 그 다음 시즌에도 16위에 머물러던 팀이고 직전 시즌에 조금 잘해서 리그 10위를 한 파리 생제르맹과 비교할 수 없는 약팀인데요. 슈팅 개수 20대4, 점유율 78대 22로 수치만 보면 파리가 압도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0대 0으로 비겨버렸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팀의 공격을 책임지던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가 모두 결장하자 그다지 강한 팀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죠. 그 와중에 올여름에 합류한 이강인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MOM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라는 강팀으로 이적해서 도움만까지 상상했던 기대감과는 다르게 마요르카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혹평까지 들었던 경기력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무리키가 그립다면서 20개 슈팅을 하고도 한 골도 못 넣은 PSG의 골 결정력을 비난하는 소리도 있었죠. 아무래도 전방 3톱으로 나왔던 아센시오, 하무스, 이강인은 모두 신입생이라서 아직 전술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음바페는 당시 구단과 아직 갈등 중인 상태였고 네이마르는 사우디 이적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신참들로만 공격진이 구성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수단 내부의 문제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이마르는 결국 아릴랄로 이적이 확정됐고 파리 생제르맹은 9천만 유로를 받았습니다. PSG는 올여름 선수들을 대거 보충하면서 많은 이적료를 썼는데 네이마르의 판매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영입까지 가능하게 됐죠. 네이마르는 아릴랄에서 연봉 1억 5천만 유로, 한화로는 2,185억 원이라는 미친 돈을 받았습니다. 총 2년 계약이니까 4,370억을 버는 거죠. 여기 옵션까지 모두 만족하면 최대 금액은 5,828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네이마르는 사우디 구단 측에게 무려 8대의 슈퍼카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3대,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5대를 빌려서 차량 렌트비만 8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사우나 3개와 방 25개가 있고 40m 길의 수영장까지 딸린 집을 요구했고 가족 여행 때 쓸 수 있는 전용기까지 네이마르가 원했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다 설명하지 못한 특별 대우들을 사우디 측에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이마르의 영입이 성사된 거라고 봐야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데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인 요구사항까지 다 고려하면 정말 거의 왕대접을 받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안 가기 위해 조건을 내밀었는데 다 들어준 상황으로 히딩크가 한국 감독했을 때 느낌이 납니다. 사우디에서 왕족 생활을 하게 될 네이마르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파리 훈련장을 찾아서 동료들과 뜻깊은 이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음바페와의 불화설도 있었지만 마지막은 서로 악수와 포옹을 나누는 모습이었고 짧은 기간 급속도로 친해진 이강인은 누워서 네이마르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6시즌 동안 5번 리그 우승을 하면서 구단에 많은 트로피를 안겨다준 네이마르는 이런 대접을 받기에 충분하죠. 파리 측에서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서 네이마르를 향한 헌정 영상을 공개했고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인사말도 남겼습니다.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사우디의 알힐랄과 계약했다. 6시즌 동안 활약한 이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는 클럽 역사에 자신의 족적을 남겼다라면서 그동안의 활약에 대해 감사를 전한 겁니다. 솔직히 네이마르와 이강인의 사이가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우디로 가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분명 이번 시즌을 같이 보냈다면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을 테니까요. 아쉽지만 네이마르가 아릴랄로 간 이상 이강인도 다른 선수와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3톱의 오른쪽 윙어가 아니라 미드필더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인 레키프에서는 오늘 툴루전부터 이강인의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이 툴루즈전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이강인은 음바페의 뒤에서 활약할 수 있다. 엔리케 감독은 음바페의 1군 복귀 이후 이강인을 중원에 배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로리앙전에서와 달리 툴루즈전에서는 이강인이 미드필더로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풋원도 마찬가지로 PSG가 올여름 이적시장 종료까지 미드필더를 추가 영입하지 못한다면 이강인이 올 시즌 PSG에서 미드필더로 기용될 수 있다라면서 베실바와 긴도안 영입에 실패한 PSG가 이강인 미드필더 카드를 꺼낼 거라고 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이적 이후에 계속해서 미드필더가 아닌 공격수로 출전을 했는데 앞으로는 다시 중원으로 내려와서 사령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파리 선수단을 보면
공격수 역할을 할 선수는 많지만 창의적인 미드필더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영입한 우가르테와 은두르 모두 공격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수비적인 역할에 더 적합한 선수들이고, 그나마 가장 창의적인 베라티 역시 사우디 이적설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선수들 중에는 이강인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 맞고요. 레키프도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하면서 PSG에서 이강인은 윙어로만 활용됐다. 하지만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이미 중앙 미드필더로 뛴 경험이 있다. 이강인이 중원의 옵션으로 될 수 있다. 이강인은 경합하고 도발하고 중심을 잡는 것을 좋아한다. 많은 결투에서 승리했다라면서 이강인이 미드필더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활약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게다가 파리 생제르맹은 추가적인 공격수를 더 영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미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하무스와 윙어 포지션의 덴벨레를 영입한 PSG는 콜로무아니와 바르콜라를 추가 영입해서 공격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르파르지앵은 이와 관련해서 PSG가 프랑스 출신의 공격수 콜로무아니와 바르콜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무아니 영입에 8천만 유로, 바르콜라 영입에 2천만 유로를 지불할 계획이라면서 파리가 총 1억 유로를 더 사용해서 두 선수를 영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선수들을 다 영입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최전방 선수는 5명, 이강인이 최전방에서 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제공할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체도 이강인이 앞으로는 플레이메이킹을 전담할 거라고 봤습니다. 파리는 현재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베라티의 대체자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가 떠난다면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최근 몇 시간 동안 구단 내부에서는 이강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3인 미드필더 기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면서 이강인이 자이르 에메리, 우가르테와 함께 중원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툴루즈는 개막전에서 낭트를 꺾고 이미 1승을 챙긴 상황이라서 현 시점에서는 파리보다 순위가 높은 상황입니다. PSG는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승리밖에 답이 없는데요. 프랑스 현지의 르텐 스포츠는 엔리케가 오는 툴루즈전의 승리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전술을 바꿀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모든 것을 뒤집을 것이다. 그는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전술적 결정을 내릴 것이다.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는 중원의 부재를 메우는 것이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중원에 배치할 것이다 라면서 덴벨레와 은바페가 1선에 배치되고 이강인은 2선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술을 쓸 거라고 본 건데요. 어쩌면 이 역할이 이강인에게 더 잘 맞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데브라이너 역할입니다. 이번 툴루즈전에서는 동료들이 좀 도와줘서 3어시 이상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도움왕 한번 해봐야죠. 이상 신수영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